자, 저희 오늘 파일 입출력 좀 배워볼게요. 그 파일 입출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맨날 일회용을 만들지 않고 무슨 자료라도 보관하고 이러려면 파일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뭐 배울 거냐면 그 입출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배울 건데 입출력 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거고요. 대표적인 바이트 스트림하고 문자 스트림 이 두 종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배울 거고요. 파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클래스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속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버퍼를 이용하는 입출력 스트림을 배울 거예요. 사실은 저희의 최종 목표는 요거예요. 5번째 거를 배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앞쪽에는 그냥 기본을 좀 까는 거고요. 뒤쪽에 요 5번째 요거를 저희가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이라는 클래스가 뭐냐 요거를 이제 배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파일 자체를 만들거나 없애거나 수정하거나는 요 파일 클래스를 하지만 그 파일 안에다 내용을 읽고 쓰고는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애들, 입출력 스트림이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분리가 돼서 처리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입출력 스트림 중에 자바의 스트림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타이핑을 막 치잖아요. 카메라가 들어오던 타이핑을 치건 뭘 어쩌건 입력이 들어오면 이런 바이너리들이 쭉 들어옵니다. 이진수로 된 애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거를 8개씩 끊어서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이트 단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희의 입출력 기본 단위는 바이트예요. 자, 바이트 단위로 하고 입력에 사용되는 스트림을 입력 스트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출력에 사용되는 스트림은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근데 이게 인풋이자 아웃풋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풋은 인풋만 하는 거고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것만 하는 거고요. 나가는 건 나가는 것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바 입출력 스트림의 특징은 단방향이에요. 그리고 이게 파이프처럼 생긴 애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선입선출 구조라고 해요. 여러분이 자료 구조에서 배우셨던 큐브 같은 구조 있죠? 그런 구조가 저거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바이트라고 하는 용어가 붙는 입출력 스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처리되는 입출력 스트림이 있고요. 문자 단위로 사용되는 입출력 스트림이 있어요. 바이트 단위는 아까 봤듯이 바이너리로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열어봐야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자 입출력 스트림은 이걸 열면 문자 형태로 보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바로 만들어서 볼 거니까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익혀야 되는 클래스가 굉장히 많은데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입력을 담당한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얘는 바이트 단위로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출력은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그리고 파일을 만약 다룬다 그러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에요. 버퍼를 이용해서 입력을 다룬다 그러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하는 일과 관련돼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스트림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 이게 어쨌건 바이너리로 처리되는 애들이구나,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처리되는 애들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이제 문자 단위로 처리되는 애들은 리더하고 라이터란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파일을 읽을 때는 파일 리더예요. 파일에다 적을 때는 파일 라이터예요. 근데 이건 문자 단위로 읽고 적고예요. 그래서 뭐 그런 모양이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자 스트림이냐는 뒤에가 리더나 라이터로 끝나면 이거는 문자 스트림이고요. 뒤쪽에 스트림 어쩌고저쩌고 스트림 인풋 스트림이 아웃풋 스트림이냐 라고 해서 스트림으로 끝나면 이건 바이트 단위의 스트림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너리로 처리되는 애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처리해요. 그러면 문자로 처리해야 돼요? 이 바이트로 처리해야 돼요? 당연히 바이트로 처리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무슨 글자를 처리하고 싶잖아요. 어떤 문서를 만들가 그럴 때는 문자 스트림을 써도 되고 바이트 스트림을 써도 돼요.
뭘 쓰건 상관없는데, 그 경우는 상관은 없는데, 내가 얘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 있잖아요. 저장된 결과물을 읽을 때 바이트 스트림으로 된 애들은 바이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깨진 형태가 나오고요. 이 문자 스트림으로 된 애들은 깔끔하게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제일 대표적인 그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이 키보드로 뭔가 입력을 막 하잖아요. 키보드 입력을 저희가 시스템인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타이핑 치면 어쨌건 키보드가 이 전자적인 신호를 쫙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이너리로 쭉 뽑아줍니다. 바이트 단위로 여기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중간에 여러분이 input stream이라고 쓴 다음에 리더라고 적으면, 요거 이제 문자 단위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8개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글자로 바꿔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바뀌어서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D가 리더가 안 붙고 여전히 스트림인 상태로 하면 바이너리 형태로 그냥 저기다 갖다 적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저희 제일 대표적인 바이트 스트림을 보면 인풋 아웃풋이 붙고요. 인풋 아웃풋 스트림들이 붙고, 파일을 다룰 땐 파일 인풋 스트림, 데이터를 다룰 땐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요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뭐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요. 저희가 실제 코드 작성해보면 그게 제일 많이 와닿으니까 저희가 요걸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런데 저희가 파일 처리에는 항상 따라붙는 애가 뭐냐면 예외 처리라는 게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 꼭 배우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 특정 파일을 읽어와서 화면에 찍는 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소스에 베이직으로 가셔가지고 베이직에다가 저희가 파일이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파일이라고 해서 패키지 하나 만들 거고요. 그죠? 아니, 파일을 만들어 버렸네. 잘못 만들었어. 미안합니다. 오늘 뭐 실수가 많네요. 자, 오른쪽 버튼 뉴, 요거 패키지 잡으시고요. 아까 클래스가 눌려 있었나 봐요. 자, 여기에다가 파일이라고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의 파일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저희는 파일 인풋 스트림에 대해서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일의 이름을, 클래스의 이름을 이름 그대로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만들 거예요. 근데 요거는 클래스명이랑 똑같으니까 저희가 여기 밑에다 ex라고 하는 이름을 좀 더 줄 거고요. 메인도 체크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finish.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뭐라고 싶냐면 조금 전에 봤던 파일 in 정도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파일 다음에 in이란 글자가 나오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붙어서 나오는 애는 얘밖에 없죠. 파일 인풋 스트림. 그죠? 파일 인풋 스트림은 자바 IO에 있는 애예요. 자바 IO에 있는. 그래서 자바 IO라는 라이브러리를 부르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된 클래스를 선택하고요. 여기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 위에 이렇게 임포트를 걸어줘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긴 이름을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좋아요. 명확하고 좋은데 매번 이렇게 너무 긴 이름을 쓰기가 나중에 어렵거든요. 이렇게 진짜 할 땐 이걸 쓸 건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저는 요걸 좀 줄일게요. 그래서 저희는 파일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인풋의 의미의 i를 넣을 거고요. 스트림의 의미의 s를 넣어서 FIS라고 이제 줄일 거예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잡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ew 하시고요. 여기다 다시 F 정도 쓰시면 앞에 거가 유추가 돼서 이 뒤에 있는 F는 얘는 파일 인풋 스트림일 거야 라고 얘가 이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쓰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파일 인풋 스트림에 생성자가 세 종류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 글자 보이시나요? 여기? 오, 글자 보여요? 아니 확대 좀 해드려요? 아, 잠시만요. 제가 줌잇을 좀 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이죠? 자, 여기 보면 파일 인풋 스트림을 쓰는데, 자, 저희가 이제는 이전 과정에서는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어 쓰는 게 저희의 주된 일이지만 지금부터는 이미 제공되는 클래스를 갖다 쓰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기 봤더니 생성자가 하나, 둘, 세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애를 넣어서 파일을 만드는 게 있는데, 우리 파일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 뭔지 잘 몰라요. 그죠? 자, 세 번째는 문자열을 넣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파일 경로를 주고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번째 방법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다 문자열을 넣으니까 이렇게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요. 문자열을 넣고 여기다 세미콜론을 넣는 순간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 에라가 이렇게 막 장렬을 합니다. 에라가 막 장렬을 하는데 왜 에라가 장렬하는지를 봤더니 여기 마우스 이렇게 쓱 가져가면 얘가 요런 문자를 보여줘요. 뭐라고 나오냐면 익셉션을 아직 처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이런 오류예요. 근데 여기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이 클래스는 항상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저희가 만들 때 이렇게 보시면 얘 만들 때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막 잔뜩 있는데 요 클래스 명칭을 보면 클래스 볼 때 여기에 아예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얘는 이런 예외를 던져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애는 예외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넣을 거고 아까 했듯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자 얘가 이제 예외를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외를 처리해 줘야 돼요.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일단은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쓸게요. 자 저희는 여기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를 일단 먼저 저희가 쓸게요.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얘가 이제 try catch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 이렇게 예외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예외를 처리해요. 자, 예외를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애인데 그 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거나 예외가 발생하면 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애를 저희가 그냥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여기 이렇게 막 에라가 장렬을 해요. 왜냐면 에라의 이름을 봤더니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어떤 특정 경로에 있는 파일을 가져다 놓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 PC에 C 드라이브에 보면 윈도우라고 하는 요 경로가 있고요. 윈도우라는 경로의 아래쪽에 내려가면 여기에 이름 중에 시스템이 붙어 있으면서 시스템 INI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시스템 구성이라고 해서 이런 파일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연결 프로그램으로 메모장으로 이렇게 열어보시면 요런 내용이 들어있는 파일이에요. 요런 글자들이 막 적혀있는 이런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시스템 INI라는 파일인데 자, 얘 경로는 지금 보듯이 여러분이 윈도우에 그래서 요걸 떠서 여기다 이렇게 슉 집어넣어요. 자, 저희가 아까 전에 여기 그 파일 탐색기 있는 여기서 제가 어떤 특정 파일을 요 주소창을 가지고 와서 땡겨왔잖아요. 땡겨왔더니 얘가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거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여러분이 글 때도 이렇게 짝대기 두 개 긋고 여기다가 system.ini 라고 이렇게 적으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윈도우는 지금 보듯이 이렇게 짝대기를 두 개를 그으셔야 얘가 하나로 인식이 돼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경우에는 아주 깔끔하지만 아주 특이한 경우가 생겨서 여기 이걸 하나로 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여기다 n자를 적잖아요. n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으면 얘는 뭐로 인식을 하냐면 뉴라인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제어 문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슬래시 n이 그 슬래시 n을 할 때 쓰는 이 이스케이프 문자의 슬래시가 아니라는 의미로 여기선 두 개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이렇게 두 개를 쓰시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리눅스나 여러분들 보통 쓰는 맥이나 이런 애들 보시면 걔네들은 이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뭐냐면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슬래시를 쓰는 거예요. 그때 진짜 슬래시. 우리 보통 역 슬래시를 하고 n을 써서 이제 제어 문자를 했는데 얘를 이렇게 진짜 슬래시를 이렇게 적으면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윈도우에서도 이게 인식이 되고요. 리눅스에서도 이 경로는 인식이 되고요. 맥에서도 이 경로는 인식이 돼요. 그래서 요 형태로 써요. 저희는 요 형태로 쓸 거예요. 아니, 물론 두 개를 써도 되는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표현할 거예요. 자, 지금은 정상적으로 파일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파일이 있으면 얘는 이제 돌리면 에러가 없어요. 왜냐면 얘를 위험하니까 여기에 경로가 없으면 어때요? 경로에 파일이 없으면 에러가 뜰 게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트라이 캐치에 넣어서 예외 처리를 한 거고요. 얘처럼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 있다면 이거 분명히 죽을 거거든요. 이 D는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얘는 이렇게 예외를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지정된 파일을 찾을 수 없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우리가 적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스템이 알아서 그냥 이 출력을 해주는 이런 정보예요. 자,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요 안에서 나는 이렇게 sysout라고 해가지고 출력문으로 이렇게 예외 처리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이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 맨 첫 문장은 내가 적은 게 나와요. 이 얘기는 나는 이런 출력물 안 하고요. 이런 출력물 안 하고 혹시라도 얘가 뭐 잘못 갖고 들어오면 난 여기서 다시 이거 해서 다른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저 상황이 벌어지면 시스템이 뻗어버리는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이런 예외 처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다음번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요런 데다 이렇게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들을 할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뭐 해당 파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면 만약 이렇게 해서 뿅 하면 요게 못 찾아서 발생한 경우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에 가서 요거 다음 문장에 가서 이렇게 sysout 해가지고요. 여기는 뭐 정상 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얘가 파일이 이렇게 존재를 했다면 우리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로 진행 안 할 거고요. 요 바로 다음 문장인 정상으로 와서 여기다 이렇게 찍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파일을 관리하는 이런 애를 이렇게 한번 열잖아요. 오픈을 하면 반드시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닫냐면 여기서 파일 input stream을 close라는 애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파일은 열었는데 요 어디선가 뭔가 지지고 볶다가 얘가 죽을 수도 있죠. 죽어서 예외가 일로 날라올 수도 있잖아요. 이해돼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파일은 오픈을 했는데 이 아래서 어떻게 조작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예외 처리로 날라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때요? 안 닫혀요. 근데 파일은 열으면 반드시 닫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낼 거고요. 얘가 예외가 발생하던 혹은 예외가 발생하지 않던 어떤 경우든 그 다음에 처리가 되려면 여기에다 보통 finally라는 애를 붙여요. 그리고 여기서 요걸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가져왔더니 여기에 뜨는 에러가 있는데 여기 마우스를 가져가면 에러의 내용이 뭐냐면 에러가 뭐래요?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FIS cannot be resolved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 변수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얘 스코프가 여기까지 안 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얘는 여기서 선언됐는데 여기서 선언된 애들은 요 블럭 안에서의 지역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 선언된 변수를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요거 바깥으로 나가서 여기에다가 보통 선언을 해줘요.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널이라도 넣기도 해요. 근데 보통 널을 넣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실제 생성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까지는 영향을 줘요. 자, 근데 다시 빨간 줄이 가요. 이 엿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빨간 줄이 가서 이제 봤더니 얘는 에러가 뭐냐면 요거는 파일을 클로즈 하다가 발생하는 그런 오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종류가 달라요. 이거는 못 찾아서 발생했던 건데 파일 클로즈 하는 애는 IO exception이에요. 이건 뭐냐면 입출력하다가 이제 발생하는 예외거든요. 이것도 예상되는 애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try catch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복잡하죠, 그죠? 복잡하죠.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얘가 여기서 열려서 객체가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클로즈가 가능해요. 근데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로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객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 클로즈 하기 전에 보통 뭐래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FIS가 뭐가 아니라면 널이 아니라면 그때 뭐 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클로즈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될까요? 그러니까 요게 제일 기본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제일 기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트라이 캐치를 쓰는데 이렇게 중첩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씁니다. 처음에 보면 되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작성한 코드는 요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뭐예요? 얘가 문제없게 해주기 위해서 위아래로 이제 뭐 세팅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